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저축률은 한 이제 한 30%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신데 동생과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동생과. 근데 열심히 사세요 보면은 고정으로 195만 원 받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세후 한 220 안팎이신 것 같고 주말 투자. 주말에 다른 일을 별도로 해서 월 한 75만 원 정도. 근데 주말에 75만 원을 받는 거면은 어쨌든 한 주에 거의 20만 원씩 버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틀 내내 일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죠.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300만 원 정도. 그렇죠.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저걸로 1000만 원 거의 가까이. 세후 300이니까 버시는 많이 버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고민은 이거죠. 30대 중반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신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은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래가 좀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좀 더 모으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된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데 현실이 딱 이제 뭐 결혼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게 많아지니까요. 이게 좀 결혼 생각 안 하면 사실 싱글이면 조금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데 근데 이제 결혼 생각하면 이제 집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 그래서 이분은 작년까지는 그래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거죠. 아버님이 되게 부지런하게 사셔가지고 부지런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 대학원도 가시고 3잡까지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녔다. 20대 후반에 목표가 생겨서 대학원을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사회에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여성분 치고 늦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대학원 학비랑 이런 것도 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거고 이제 겁니다. 돈 모은 지 3년 정도 된 것 같다 이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1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결혼을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적고 워낙 사회생활도 또 늦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괜찮아 지금부터 잘해 나가면 돼.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공부하느라 늦었던 거고 그리고 소득도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뭐 남자랑 열심히 잘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세후 300. 세후 300이면은 괜찮죠.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축을 얼마를 하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30% 하시는 거죠. 그 정도. 근데 지출은 그러면 170 거의 200 가까이 하시는 건데 크게 잡아서 이제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헌금을 하는 게 34만 원. 10% 정도. 그럼 요거 이제 11조 하시는 거죠. 그런 거네요. 11조. 그리고 각종 공과금으로 한 25만 원. 이게 이제 전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월세가 23만 원인데 요게 동생하고 반반 내는 거니까. 요거 월세 23만 원. 요것도 줄이기 쉽지 않고 식비 25만 원. 혼자 사는 거라고 봐야 되나? 이게 2인에 25만 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25만 원 정도 근데 조금 빠듯하긴 한데 집에서 뭐 밥 해 먹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다른 거 지출 보면 그리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적어주실 때 저렇게 1,000원 단위까지 쓰시는 통신비 22,000원 그냥 저거 대충 58,000원 이렇게 저거 대충 뭐 3만원 6만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22,000원 이렇게 저런 분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지출이 사이즈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좀 자동차 보험용 적금 요게 그러니까 지금 차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도 있고 하니까 저 각종 공과금에 맞아 유류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름값이 들어가 있구나. 교통비나. 그러면은 지금 줄일 수 있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저 헌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종교적인 부분이 그런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 빼고 나머지에서 줄인다 그러면 차를 좀 정리하는 거 정도랑 이거 학자금 대출 상환 요거 정도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과하게 쓰신다고 없어요. 통신비도 22,000원이면 알뜰폰 쓰시는 거고 지금. 저 교육비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반드시 써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돈도 20만 원 수준이면 남자친구도 있으신데 굉장히 검소한 편이다. 보험도 거의 뭐 실비보험 위주 플러스
진단금 진짜 깐종하게 딱 필요한 것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돈은 얼마나 있냐? 보증금 500인데 동생과 500씩 내서 1000에 뭐 50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이 1000만 원. 그리고 주식이 청약 지금 10만 원씩 30개월. 1,400만 딱 3년 일하신 거네. 플러스 이제. 500. 네. 그러면 1,900 정도에다가 지금 학자금 대출도 850만 원 정도 저기 한 반 정도를 갚은 걸로 보이니까 저거까지 포함하면 한 2,500 정도. 3년 동안 모았을 때 치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못 되게 저축하신 거 맞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돈을 여지껏 내 나이 30대 중반인데 남들은 이만큼 모았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가 당연한 겁니다. 비교해 보면 아니 남들 다른 여성분들 지금 이제 대학원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학교 마치고 바로 취업하신 분들 같은 그분들과 비교해보면 10년이니까 당연히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 지금 사연 주신 결혼하고 싶은 여자분의 상황에서는 잘 모으셨네. 어디 허투루 쓰신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옛날에 대학 나오면서 이제 취업할 때 제가 같이 동기들 여자애들이 보면은 25 취업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거의 30 넘으셔가지고 돈을 버신 거니까 한 5, 6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늦게 번 것 뿐인 거지. 맞아요. 뭐 돈을 많이 못 모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이게 좀 난 왜 이러지라고 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비교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근데 그거 비교를 꼭 해보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미난 게 얼마나 모아? 그거요. 제가 이런 잘하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았어요, 벌어요. 이걸 되게 궁금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특성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나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그냥 너무 이게 비교하는 게 좀 크죠. 맞아요. 저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요라고 거짓말해요. 그냥 잘하고 있든 아니든.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5년 더 사시면 되잖아요. 내가 5년 늦은 만큼 5년 더 살자. 그지. 왜냐면 내가 30 중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행정상 나이지. 맞네요. 내가 앞으로 5년 더 살면 되지. 저기 돈 열심히 모은 애보다 5년 더 살아서 5년 더 모으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나는 좀 오래 살아서 더 괜찮다. 5년간 더 벌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꼭 비교를 하실 필요 없어요.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서부터 되게 약간 우울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굳이 비교해야 달라질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좋아요. 똑같은 소득 수준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내가 이 친구보다 돈을 못 모으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개선점을 찾는 거는 좋지만 남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나보다 몇천 원 더 많고 이건 비교해봐야 뭔가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될 게 아니라면 괜히 비교해서 저기만 되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 그 비교는 과거의 나와만 해야 된다. 이 남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해야 된다. 과거의 나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발전하고 개선이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축을 30% 하고 계신 거면은 뭐 35%, 40%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남의 연봉과 비교하거나 남의 자산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비교의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면 그럼 난 잘 살고 있는 거게요. 그래서 비교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의 나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생겼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가장 큰 거는 지금 결혼할 만한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나의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결혼을 그리시는 건데 남자친구분 수입은 세후 250만 원 조금 덜 버시고. 근데 아까 지금 사연자분이 저거 주말 투잡을 껴서 75만 원 버는 거니까 사실 남자친구도 뭐 비슷비슷하게 버시는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남자친구 명의의 집.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요게 또 이제 우리 이런 사연들 좀 이제 골치 아픈 사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의는 남자친구 건데 집은 사실상 부모님 거 같은 약간 애매한 상황.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여기에 보탬을 해주셨냐? 3억 5천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부모님이 8천을 빌려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1억 7천은 남자친구가 빌린 대출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70만 원씩 상환 중이고 이게 올해 안에 끝납니다. 부모님께 상환한다는 거면 저 8천이죠. 부모님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건 네 집이다.
그렇죠. 네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받으시고 계신 거죠. 당연히 명의도 그래서 남자친구 명의로 하신 거고. 그러면 돈을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골치 아프네. 갚고 나면 참 그렇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부모님이 나가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진작에 뭔가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해주셨거나.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거의 1억 가까이는 모으신 것 같아요. 네. 1억 정도는 모아가지고 이 집을 사신 게 샀고 아닌가. 나머지는 이제 대출 부족한 2억 5천 뭐 사이에 정도는 올랐거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차량 등 각종 대출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 거. 1,600인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8에서 16%가 뭐예요? 연이율입니다. 연이율이 8에서 16%. 저 정도면 진짜 캐피탈 비싼 거. 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니까 이런 20%는 거의 그 우리가 카드 현금 서비스나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을 때 20%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 거고, 저 8에서 16이면 그냥 신용대출 금융상품 중에 가장 비싼 거 정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주택을 사서 모아서 대출도 갚고 계신 분인데 네. 어떻게 16%짜리 이자를 쓰는 거죠? 아, 그게 글쎄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유가 1번 신용등급이 안 좋아졌으니까 저렇게 비싼 거를 받았을 텐데, 그 안 좋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놓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잘못해서 안 좋은 거에 놓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나는 1금융권의 신용대출 낮은 거를 쓸 수 있는 신용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를 들어 차를 살 때 자동차 할부 우리가 차 그 딜러 하시는 분들이 소개시켜 주잖아요. 캐피탈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1금융권 뭐 마이카 대출이나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이 중간에 딜러분들이 그걸 연결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거고 뭐 신용대출도 충분히 은행에서 알아보고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2금융권에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신용점수 떨어져서 아예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되신 분들, 그러면 다음에 빌릴 때는 이걸 높게 올리지 않는 이상, 올리려면 이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않는 이상은 두 번째 세 번째 대출은 더 비싼 대출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 16%짜리라는 거는 근데 일반적인 이자가 아니잖아요. 근 저 정도 캐피탈 이자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부모님한테 갚을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이거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저거부터 갚는 게 이거 먼저인데, 너무 센데? 아마 부모님 70만 원 저 상환이 네. 약속된 무언가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와 이거는 지금 이 16%라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웬만한 투자로도 벌기가 쉽지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거는 여유가 되시면 어떻게든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축할 게 아니라 저런 거는 부채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분 용돈 쓰시는 거 33만. 또 착실하게 또 네. 많이 안 쓰셔. 저 봐요. 이 특징 나오죠. 30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도 아니고 33만 원 저렇게 딱 맞춰서 쓰는 거면 이분 되게 알뜰하게 쓰시는 그렇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뭔가 어떤 잘못된 어떤 뭐 친구라든지 뭐 어떤 지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건가.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번 이분이 돈을 모음에 있어서 저거는 먼저 없애셔야 된다는 거. 없애야 됩니다. 네. 저거는 뭐 투자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혼란이 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임대 아파트도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은 또 하고 싶지만 결혼을 또 못 어디서 할 시작해야 수도 될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결혼집을 또 어디다 얻을까 하다가 그럼 임대 아파트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11평에 1,600에 20만 원이나 4,000에 8만 원. 보증금을 올리면. 네. 근데 이 순위, 임대 아파트 2순위, 이 임대 아파트가 어떤 종류의 임대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2순위라고 한다면 저는 희망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순위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세고 셌는데, 물론 그러겠죠. 지역별로 다르지만 뭐 지방에는 2순위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순위도 안 되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2순위로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그냥 로또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하긴 요즘 같은 그 전월세 막 이렇게 비싸지고 하는데 그렇죠. 1순위가 아닌데도 되기는 쉽진 않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결혼하게 돼서 만약에 뭐 혼인신고는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네.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가 집이 있으니까. 있어요.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의 조건, 자산 요건 중에 네. 자산 요건을 보면 뭐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일단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게 1번이고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거 안 돼요. 같은데. 안 되고 집이 없으니까 임대 아파트를 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산 요건이 탈락하지 않을까 탈락. 싶거든요. 예. 차도 있으시고 뭐 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거는 머릿속에서 비우셔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임대 아파트 가는 거는 순위도 그렇고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같죠.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어쨌든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하고 싶은. 여러분들 이분의 인생의 목표고 꿈입니다. 그거 꿈을 포기하세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이분의 꿈을 어떻게 이뤄드릴까. 그리고 이제 노후에 이제 경제적인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봉사.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목표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일단 모아놓은 돈이 남편도 되실 분도 없고 이분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이분 두 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분은 여지껏 한 30대 중반 후반까지 열심히 모은 돈 한 1억을 아마 집 사는데 들어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은 모은 게 없으니까 목표로 하는 올해 말 내년 초가 가능하겠죠. 이때 결혼을 하시고 싶으시면 1번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계획을 해보셔야 돼요. 결혼은 다들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분 모으고 있는 자산을 보면 이것저것 다 흩어져 있죠. 주식, 뭐 청약, 뭐 대출도 갖고 있고. 일단 1번 결혼에 올인하셔라. 하실 거면 하실 거면 돈을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올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그겁니다. 어디 가서 살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걱정이. 이분이 다른 곳에서 나와 살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1번 동생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하고 반반 내서 월세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산다. 신혼집을. 그럼 동생이 나가야 돼. 그러면 500만 원 빼줘야 되고 그리고 동생은 또 어디 가서 사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쵸. 너 알아서 살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세도 반씩 부담하는 걸 이제 오롯이 내가 다 부담해야 되고 그 세가 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거기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목돈도 모아놓은 거 그나마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 되실 분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요. 근데 판다? 나와서 월세 살면서 그 집을 팔면 부모님은 어디 가서 살아? 지금 이게 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지금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월세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뜯어말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 쉽지 않다. 가면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댓글 중에도 시댁 들어가지 마 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댁을 들어가고 뭐 하고 지금 아마 경험하신 분들 유경험자의 많은 조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떠나서 시댁 우리 시집살이 사이가 다 좋다, 떠나서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고 화목하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게 1번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시댁에 들어가서 생기는 불편함 대비 이득이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크다. 그쵸. 왜냐하면 일단 거주 비용 안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집에서 계속 살지 말지 이제 동생은 동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들어감을 해서 월세 들어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돈이 아껴지고요. 일단 그리고 새로운 거주에 대한 고민도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집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리고 남편 명의의 집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남편 명의 집입니다. 정확하게는 남편 명의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시부모님하고 같이 언제까지 그렇게 같이 살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일은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집에 살면서 분가를 할 것이냐, 우리가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돈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이젠 나가시죠. 이건 또 모양새도 이상하잖아요. 집을 이걸 처분을 하고 처분을 팔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가가 될 테니까 처분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의 거취를 구해줄지 뭐 이런 거는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는 하나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건 1번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 경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우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결혼을 저는 조금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답이죠. 근데 전제가 그거였어요. 이분의 인생 목표고 꿈이고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닉네임으로 쓰실 정도로 이분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게 그럼 시댁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인 거고 만약에 그게 타협이 안 된다.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지금 조언해 주시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신다면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전 재산이 뭐 지금 빚 정리하고 나면 1,000만 원 정도 안팎이고 월 100만 원 정도 저축되시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집을 마련하고 하기에는 지금 되게 자산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고생하십니다. 봤을 때는 이게 맞고 훨씬. 요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 나는 뭐 따로 월세 나와서 살자 그러면은 네. 솔직히 쉽지 않다. 맞습니다. 왜냐면 또 그 부모님 집이 또 남편 명의 집인데 네. 그럼 그냥 남편만 그 집에서 쏙 나오는 거지.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뭐 유지비가 줄어드는 건 또 없잖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어차피 빚 갚는 건 마찬가지니까. 심지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을 할 수가 없어요. 청약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어차피 안 되고. 돈 모아서 또 다른 집을 내 돈으로 생돈으로 사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남자친구도 지금 저축이라는 게 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는 저희는 시댁 못 갑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둘이서 소박하게 살자라고 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내년 초에 결혼을 해야 되고 시댁에서는 안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바닥부터 어느 정도 바닥이냐면 동생 내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보다 더 축소해가지고 네.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셔서 월세 비용 아끼거나 그래야 빚도 갚고 모두 지금 결혼하시면 1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남편분 빚부터 갚아야 돼요. 이거 16%짜리 16%짜리 차 그거 뭐 이런 거 네. 대출 그런 거 빨리 갚아줘야 되고. 그거랑 이제 학자금 대출도 갚을까 말까 이분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네. 원래 이 학자금 대출이 4%나 되면 갚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학자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돈이 없는데 막 쓰리잡 해가면서 막 울면서 네. 학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 같은 것들도 좀 셌던 게 아닌가. 근데 맞습니다. 이거 높은 편 아니에요? 원래 2%뭐 맞아요. 높은 편이고 저게 취업부 아. 상환이면 또 복리로 불어나서 취업부 상환 학자금 대출이면 네. 복리 구조기 때문에 저런 건 네. 갚는 게 맞기는 한데 네. 결혼 1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집중은 일단 하시되 저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주식 꾸준히 사모으는 거. 주식 주식- 요거 좀 반대. 사실. 주식 꾸준히 사모으는데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대요. 네.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 100이나 이게 삼성 제일 같은 무서워. 이게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올라주겠지라는 게 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 멘트가 좀 별로다.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걸 하면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얘가 뭔가 잘 돼주겠지. 그냥 언젠가. 왠지 막연한 기대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을 더 마치 해야 보험 되겠고 들어놓은 것 같이. 얘네가 아. 뭐 커질 것 같은 그 느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저축을 좀 덜 하게 된다. 아, 북배원님 뼈 때리신다. 기우제 지내면서 사시네.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나스닥도 우상향하고 삼성도 우상향할 수 하겠죠. 있겠죠. 하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막연하게 얘가 잘 될 거야라는 것 때문에 또 오히려 나쁠 계획을 수도 망칠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 얘가 지금 큰 손해를 본 게 아니면 네. 저거 정리해서 대출 갚는 게 나아요. 대출을 갚으면 연 4%를 아낄 수 있는 건 확정인 거고 그렇죠. 주식은 연 4% 이상 날 수도 있지만 연 마이너스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 큰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요. 주식이 1,100만 원이고 학자금은 850이야. 갚고도 남아.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갚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걸 갚아도 몇백만 원이 남기 남아.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주식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해보셔도 되는 네. 건데 이거를 굳이 따로 별개로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 학자금 학자금대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 심지어 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8만 5천 18만 원 원이 정도가 나가잖아요. 있으니까. 저걸 갚으면 한 달에 18만 5천 원의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만큼 저축을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120을 저축할 수 저축 여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퉁치고 다시 정리하고 제로 만들고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하다. 제로도 아니고 250이나 남네요. 그렇죠. 250이 남네. 남어. 그리고 남으니까 한 달에 약 12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440만 원. 그렇게 최소한 이 정도니까. 해서 오히려 저축을 좀 해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 투자적으로 봤을 때, 아니 4% 아끼려고 지금 뭐 우상향하는 나스닥 이걸 정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그 상황이나 결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도 네. 괜찮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요거 정리하고 그러면 같이 좀 정리합시다. 저거, 요거는. 지금 남자친구분도 알뜰하게 쓰시는 편인데 네. 저 33만 원 부모님 70만 원 60만 원 드린 거 빼고 나면 아마 저거 대출 상환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결혼하면서 요거 주식 1,100만 원을 이거 갚아줘. 그러면 16% 버는 거야. 어우, 야, 확정 수익. 그거 훨씬 낫잖아 이게. 이거 덕분에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으로 연 16% 벌면은 워렌 버핏 수준이니까.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거니까 요거 갚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남자친구 집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결혼을 할 거라면 시댁에 들어가자. 그게 그렇죠. 늘 우리 부익남님도 말씀하시지만 원하는 모든 거를 다 가지면서 베스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 불편해지고 포기해줘야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내가 1순위냐. 근데 이분은 결혼을 꼭 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게 1순위니까 그러면 다른 나머지 것들의 많은 불편함은 감수를 할 수밖에 네. 없고
그 중에서 1번은 네. 남들이 다 말리기는 하시지만 시댁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시댁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서 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지가 아니라 들어가게 됐을 때 나중에 분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들어가셔라. 그렇죠. 그걸 전제하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3년 안에 이렇게 분가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돼.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꼭 그려보시고 남자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뭐 3년을 들어가 살든지 5년을 들어가 살든지 그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나가시든 우리가 나가든 지금 깐깐한 둘째님이 제가 시댁살이 1년하고 이제 저희 집 들어가는데요. 기한이 정해진 시댁살이라면 나름 희망이 있지만 기한 없는 시댁살이는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기한을 스스로 정해놓으시고 그런 계획을 꼭 만드셔라. 뭐 시댁에 들어가는 거 시댁 아닙니다. 정확하게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잠깐 같이 동거하는 거는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집일 수도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자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